자, 오늘은 삼국지 한번 읽어보죠.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편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화상양두조배전입니다. 화상양두조배전. 화흡, 상림, 양준, 두습, 조엄, 배잠 요렇게입니다. 화흠하고 화흡은 다릅니다. 비슷해서 저도 이제 오타가 아닌가 싶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화흡입니다. 화흡은 자가 양사이고 연암군 서평현 사람이다. 연암이니까 여기 어딘가겠네요. 여기겠네요, 그죠? 서평현은 어딜까? 연암군 여기네. 연암이라 그래도 이거는 저기 남양이 가까운 쪽이네. 자, 아무튼 서평현 사람이랍니다. 자, 효렴으로 천거되고 대장군에게 초빙받았지만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대장군이면은 큰데. 자, 원소가 기주에 있을 때 사자를 보내 연암군의 사대부들을 맞이하도록 했는데 사와 대부들을 맞이하도록 했는데 화읍은 홀로 생각했다. 기주는 토지가 평탄하고 백성들은 강성하며 영웅호골들이 이익을 다투는 장소로서 사방에서 공격받기 쉬운 곳이다. 본초는 원소죠. 원소는 지금 비록 자금의 의지에 강대할 수 있었으나 바야흐로 영웅 호골들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기주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형주의 요표는 원대한 포부는 없지만 인물을 아끼고 선비를 좋아하며 그 토지는 험난하고 막혀있으며 산은 평평하고 백성들은 나약하다.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 용이하겠다. 그리하여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사는 걸 좋아하셨구나. 남쪽으로 가서 유표를 따르니 유표는 그를 상객의 예로 대우했다. 화흡이 말했다. 제가 본초를 따르지 않은 까닭은 다투는 곳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군주 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 있으면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반드시 사악한 자가 나와서 군주와 신하 사이를 이간시킬 것입니다. 마침내 남방의 무릉군으로 건너왔다. 무릉은요 어디냐면은 여기가 남양이죠, 그죠? 여기가 허창입니다. 허창 남양이고 요 아래쪽이 양양이고요. 여기가 강릉입니다. 남군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장사군이 있고 장사군 왼쪽에 보면 무릉이 있네요. 그러니까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나 좀 건들지 마세요. 네가 전쟁하고 지랄하면 난 가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무릉으로 보내버린 거죠. 전체적인 위치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여기가 호북성인가? 호남성인가? 장사하고 비슷한 데 있으니까 호남성이겠지 아마. 전 무릉이랍니다. 조조가 형주를 정벌하자 화합을 불러 승상연 속으로 삼았다. 예, 조조가 형주를 먹고 화합이 조조한테 붙었습니다. 당시 모계와 최엄은 충의와 청렴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관리를 선발하고 임명할 때도 가장 먼저 절약을 숭상했다. 화합이 진언했다. 천하의 대기라는 것은 나라의 정치랍니다. 관직과 인물에 달려있지 검소함을 으뜸으로 하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릇 기자 씁니다. 그릇 기자. 검소함과 소박함이 중도를 넘으면 스스로 처신하면 되는데 이러한 검소함으로 만물을 바르게 할 경우 간혹 잃는 바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의 의견은 관리 중에 새 옷을 입고 좋은 수레를 타는 자를 청빈하지 못하다고 하며 장리가 진영을 지나면서 겉모습을 꾸미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진 옷과 갓옷을 입고 있으면 청렴하다고 합니다. 지금 사 대부들은 고의로 그들의 옷을 더럽히고 그들의 수레와 이복을 감추며 관청의 높은 관리들을 간혹 스스로 호로병과 밥을 가지고서 관청에 들어섭니다. 관리들은 그러니까 아낀다는 거예요. 일부러 아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있고 그 같네요. 진보진영 사회운동가 돼 같네.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하는 게 비슷해. 하는 짓이 비슷해. 어느 정도 비슷해. 일부러 그렇게 보이는 면이 좀 있어. 그게 내가 정의당 싫어해요. 자, 교화를 이렇게 어세우고 풍속을 관찰할 때에는 중용의 처함을 귀하게 여겨야 가히 계승에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검소함으로써 관리의 자질을 구분하려 하고 관리들에게 억지로 검소하게 하면 반드시 피곤하고 초췌해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의 위대한 가르침은 반드시 인정에 통하게 하는 데 있었을 뿐입니다. 무릇 괴이한 행위로 지답게 하면 그 중에 반드시 거짓이 숨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이제 되게 핵심을 잘 짚은 말인데, 예를 들면은
검소한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미덕이잖아요, 그죠? 아껴 쓰는 게 뭐가 나빠요, 그죠? 근데 막 그 진짜로 막 아껴 쓰는 사람은 여기 말에 해당되지 않아요. 막 진짜로 막 궁상 떨듯이 있잖아요. 막 자린고비처럼 그 조기 3번 쳐다보고 밥 한 번 먹고 그런 것처럼 4번 쳐다보면 짜다 그러는 것처럼 그런 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쉬쉬하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그 요즘은 근검절약이 대세 아니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부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신하는. 실제로는 절약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막 그 바퀴 하나 펑크내서 다니고, 아니면 차문 하나 이제 고치지도 않고 쓰고 막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검약이라는 거를 그 권장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질랄병 하는 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진보 진영 정치 이야기를 든 게 이런 맥락인데, 진보 진영 사람들은 뭔가 좀 자기의 도덕성과 그리고 자기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심각한 결벽증을 갖고 있어요. 심각한 결벽증이요. 아주 심각한 결벽증.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이제 예를 들면 진보 진영에서 어떤 덕목이라면은, 좀 고전적인 말이긴 한데 내가 그냥 쓰겠습니다. 덕목이라는 말을 쓸게요. 그러면 덕목이라면은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얘들은 다 죽는 줄 알아.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속임으로 그냥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가 이제 저한테 예전에 진보 진영 쪽에서 왜 보수 진영보다 성 관련한 문제 있잖아, 추문이나 아니면은 뭐 그 범죄들이 많이 터지느냐라고 나한테 물은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떳떳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그게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그거 안 지키면은 그게 또 웃겨 보이니까 그걸 어거지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부가 더 이제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는 얘기를 했었어요. 보수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나는 근검절약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근검절약 안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 그죠?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정의당하고 노동당, 정치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의당하고 노동당 쪽에서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심합니다. 성 문제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성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치면은 그쪽 단체들에서는 내가 알기로 그 들은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쪽 단체들에서는 경찰에 그걸 신고하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뭐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싹 다 이제 뭐 어떻게 처리해버리고, 파벌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처리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그런 점들이 훨씬 많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게 위원회 같은 게 정당하겠어요, 그죠? 정당하지 않겠죠.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본다고 난 들었습니다. 위나라가 그때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지금 보면은 겉모습을 꾸미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진 옷과 갓옷을 입고 있으면 청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그들의 옷을 더럽히고 수레의벽을 감추며 관청이 높은 관리들은 호로병과 밥을 가지고 관청에 들어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이제 화업 얘기로는 지랄연병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예의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건 썩 예의라고 얘기할 만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요즘 그런 것도 있다면서 기사를 보니까, 그 선배들이 밥을 먹기 전까지는 수저를 들지 마자 이질랄병 하는 그 대학교 학부생들도 있다면서요. 요거 사람 얼굴 같네, 요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자기들은 그러지 않았으면서, 자기들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서 자기들이 이제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애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 거야. 그래놓고는 그게 이제 미덕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그게 예의 바른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또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 폐습과 학습을 밑에 애들한테 또 이제 남기고 물려주죠. 누군가가 그걸 나서서 끊으면은 밑에 누군가가 왕대접을 갖고 싶어서도 그걸 만들어요. 정말 그런 병신들이 없을 수가 또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부러 이제 지랄 연병한 놈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이제 많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화합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죽방을 한번 날려주시라는 게 또 화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은 많이 얘기해 주시고, 사실 너는 어제 창문 밖으로 그냥 쓰레기 버렸잖니 라고 결벽증 환자한테 얘기해 주시면 아마 기분이 여러분 좋으실 겁니다. 자, 좀 멀리 갔는데 다시 돌아오죠. 자, 위나라가 세워지자 시중이 되었다 후에 어떤 사람이 모계가 조조를 비방한다고 아뢰자 조조는 측근 신하인 것을 알고는 매우 노여워했다. 화읍은 모계의 평소 행동이 근본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조사할 것을 청했다. 조회가 끝나자 조조는 영을 내렸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자 중에서 모계에 대해 아뢰는 자는 나를 비방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다시 최엄의 원망을 듣게 된다. 이는 임금과 신하의 은혜와 정의를 훼손하고 망령되게도 죽은 친구에게 원망과 탄식을 주는 것이니 아마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옛날에 소하와 조참은 하늘과 고조와 함께 미천한 신분에서 일어나 힘을 다해 공을 세웠다. 이름이 야한 유방은 급박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두지상은 오히려 더욱 유방에게 공손하여 신하의 도리가 나달이 빛났기에 소하와 조참의 직위가 후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중 화흡이 나에게 이 일을 조사해 줄 것을 연달아 청하였으나 내가 듣지 않은 까닭은 이 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한 것이다. 이때 화흡이 대답해 말했다. 의견을 말하는 자의 말에 따르면 모계의 죄는 매우 무거워 천지로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감히 사실을 왜곡한 모계를 변호해 인륜의 대도를 굽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계는 모든 관리 중에 뛰어나 특별히 발탁되어 상서보계하라는 높은 관직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해마다 은총을 받았고 강직하고 충성스러우며 공명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거리끼는 바가 되었지 마땅히 이런 것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보장하기가 어려우므로 마땅히 살피고 탄핵해야 하며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이제 성은이 치욕을 머금은 인덕을 드리워 차마 그를 재판에 이르게 하지 않으며 더구나 그른지 옳은지의 구분을 다시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의심은 가까운 데서부터 싹 트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잠깐만요. 네, 조조가 말했다.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모계와 이 일을 진술한 두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화읍이 대답했다. 모계에게 실제로 윗사람을 비방한 일이 있었다면 마땅히 저작거리에서 그를 처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모계가 그런 일이 없다면 그 일을 진술한 자에게 대신을 무고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잘못을 덧붙여야 합니다. 양쪽을 조사해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것이 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조조는 말했다. 지금 군사일이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곧바로 조사하겠습니까? 춘추시대에 북쪽 진나라의 호사고가 조정에서 월권행위를 한 양처부를 찔러 죽였는데 당시 군주에게 경계가 되었습니다. 조조가 장로를 쳐부수려고 하자 화합은 시의적절한 의견을 내세워 시기를 보고 군대를 끌고 백성들을 이주시키면 수비대에 설치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그러니까 군대를 주둔시키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조는 화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야 결국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한중을 포기했다. 다시 낭중령으로 임명되어 지방으로 나아갔다. 조비가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 화합은 광록군에 임명되었고 안성정후에 봉해졌다. 조회가 제위에 오르자 승진하여 서릉향후에 봉해졌고 시급 2,000호를 받았다. 2,000호면 되게 많네요. 신하치고는 그죠? 자, 태화연간입니다. 산기상시 고당룡이 상주했다. 지금은 계절풍이 이르지 않았는데 황폐하게 버려진 기운이 있습니다. 담당 관리 가운데 직무를 근면하게 수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 하늘의 질서를 잃은 것이 분명합니다. 미친 놈이네. 자, 조회는 겸허하게 책임을 이끌도록 하고 아울러 다른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했다. 화업이 말했다. 백성들 중에 밭가는 사람은 적고 떠돌아다니며 먹고 사는 자는 많습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으며 백성은 곡식을 명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한 시절에 농업 생산을 허비하게 되면 생존과 번식의 근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왕께서는 번다한 요역을 피하여 오로지 농업에만 임시도록 하였습니다. 봄과 여름 이래로 요역에 시달리고, 요역이라는 것은 뭐 궁궐 짓거나 그런 토목공사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단위의 토목공사.
농업은 황폐화되었으므로 백성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계절풍이 이르지 않는 것은 분명 이런 데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멸하고 회복하는 방법으로 절약과 검소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태조께서 위대한 사업을 세우고 군대를 옮기는 비용을 공급하고 군대에게 상벌을 주는 비용을 공급하고 관리와 선비들에게는 물자와 식량을 풍부하게 하며 창고 속에는 곡식과 비단이 많이 있도록 했는데, 이는 태조께서 쓸모없는 궁전을 꾸미지 않고 헛되고 과다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없앤 덕분이었습니다. 지금의 관건은 진실로 번잡한 노역을 폐기하거나 생략하고 다른 임무를 덜고 없앰으로써 군비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세 방면을 지키고 방어하는 것은 마땅히 미리 방비한 데 있습니다. 적들의 허와시를 헤아리고 사조를 양성하며 적을 이길 계책을 세우고 공격해서 취할 계략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해야 합니다. 만일 생략이 평상시에 정해져 있지 않고 작은 적을 경시하고 얕보게 되면 군대가 자주 출동해도 오히려 힘만 들 뿐 공이 없게 됩니다. 이른바 무를 숭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고인의 훈계입니다. 무라는 거는 후반 무자요. 화읍은 자리를 옮겨 태상이 되었지만 청빈하고 검소함을 지켜 밭과 주택을 팔아 자갑했다. 조회가 그 말을 듣고 그에게 곡식과 비단을 하사했다. 죽은 후에 시호를 간후라고 했으며 아들 화리가 그들 뒤를 이었다. 화리의 동생인 화유는 재능이 뛰어나고 군주를 보좌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공적을 세웠으며 관직이 정위와 이부상서까지 이르렀다. 화합과 같은 군 출신 중에서 허흔이라는 허혼입니다. 허혼이라는 자는 허소의 아들이다. 청빈하고 순박하고 식견이 있으며 주회 때 상서가 되었다. 자, 이번에는 상림입니다. 상림. 여기까지가 화합이었고 이번에는 상림입니다. 상림의 자는 백괴이고 한해군 온현 사람이다. 한해는 여기입니다. 낙양이 여기고요. 여기가 한해입니다. 온현은 근데 어딜까? 여긴가? 낙양 바로 옆이네요. 자, 나이 7살 때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상림에게 물었다. 백선은 집에 있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백선은 상림의 아버지의 자랍니다. 상림이 대답했다. 저는 비록 머리를 숙여 손님에게 인사해야겠지만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자를 말씀하시니 어찌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가상히 여겼다. 아마 예법에 따르면은 아마도 그 자를 부르지 않고 이제 아버님 계시냐 뭐 그런 식으로 불러야 하는데, 자는 낮춰 부르는 거거든요. 친하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렇게 네가 얘를 안 지켰는데 내가 얘를 지켜야 되겠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자, 태수 왕광이 한해 옛날에 왕광이 있었죠. 동탁이 날뜰 때 군대를 일으켜 동탁을 토벌할 때 모든 유생을 소속 현에 파견해 관리와 백성들의 죄상을 살피도록 하고는 발견되기만 하면 체포해 돈과 곡식을 바꿔줘야 죄를 용서했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종족을 모두 없앰으로써 위험을 세웠다. 상림의 숙부가 식객에게 종아리를 쳤는데 이 일이 모든 유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왕광은 빡쳐서 체포하여 다스렸다. 숙부를 체포한 거겠죠. 종족들은 두려워하며 어느 정도 문책받게 될지 알지 못하고 고려된 자를 구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상림은 왕광과 같은 현 사람인 호모표를 찾아가 만나보고 말했다. 이름이 호모표랍니다. 호모표. 왕부군께서는 왕광은 문무로 높은 재주를 갖고 계시면서도 비루한 저희 군에 오셨습니다. 저희 군은 산하로 둘러싸여 있고 강은 넓으며 백성들은 풍부하고 또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많아 선택되어 등용되는 것을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상께서 어리고 심약하심에 간신들이 조정을 주물러 중원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 영웅호골이 재능을 떨칠 시기입니다. 만일 천하의 간악한 적을 추살하여 미약한 왕실을 부축하려 하신다면 지혜로운 자는 바람을 바라보며 마치 북이 울리는 것처럼 호응할 것입니다. 어지러움을 극복하는 것은 화에 있으니 어떤 위험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은덕을 베풀지 아니하여 임용함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잃게 되면 장차 엎어지고 망하게 될 텐데 어느 틈에 조정을 바로잡고 보살피며 공명을 세우는 것을 숭상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점을 깊이 간직하십시오. 이에 관련하여 숙부가 고려된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호모표는 즉시 글을 올려 왕광을 문책했다.
왕광은 상림의 숙부를 석방했다. 상림은 즉시 상당까지 도망가 산기슭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 당시 가뭄과 명충이 발생했으나 상림은 홀로 풍부한 수확을 거두고 이웃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되야말의 곡식을 담가 나누어 주었다. 여기가 온이고요. 상당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왕광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상당으로 와서 이제 몸을 피했나 봅니다. 상림은 예전에 하간태수를 지낸 진년의 성루에 의탁했다. 성 요새. 그곳의 진과 풍 두 성씨는 옛 시족에서는 최고의 집안이었다. 장양이 그때 상당히 있었거든요. 장양이 이 두 집안의 부녀자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재산을 탐하자 상림은 종족을 이끌고 이들을 위해서 계책을 세웠다. 60여일 동안 포위되었으나 즉시 끝내 그 성루를 보존했다. 상림이 이제 상당의 호족들하고 붙었네요. 병주자사 고간이 표를 올려 상림을 기도 위에 추천했다. 병주는 여기 대충 요 땅을 의미해요. 요 땅을 병주라 그래요. 고간이라는 거는 원소의 조카였나? 상림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나중에 자사 양습이 주의 명사 즉 상림, 양준, 왕릉, 왕상, 순위 등을 추천했는데 조조는 그들을 모두 현의 장으로 삼았다. 조조가 하북을 평정했답니다. 자, 상림은 남화현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정치와 교화에서 성취한 것이 많아 파격적으로 박릉태수와 유주자사로 승진했다. 그곳에 가서도 공을 세웠다. 남화나 박릉은 모르겠고요. 유주는 여기 이 지역을 유주라 그럽니다. 조비가 오관장이 되었을 때 상림은 공조가 되었다. 조조가 서쪽을 정벌할 때 전은과 소백이 모반하자 유주와 기주의 형세가 불안했다. 전은과 소백이라는 거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그 조조가 마추하고 싸우고 있을 때 아니면 한중을 공격할 때 아마 이제 요 유주 지역에서 아마 반란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자, 조비가 직접 나서 그들을 토벌하려 하자 상림이 말했다. 제가 이전에 박릉에서 벼슬하고 유주에 있을 때 적들의 형세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북방 백성들은 안정을 좋아하고 혼란을 싫어하며 조정의 교화에 복종한 지 오래되었고 국가기강을 준수하는 자가 많습니다. 전은과 소백이 개와 양처럼 서로 모여들었으나 지혜는 작고 야심만 커서 해를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군은 먼 곳에 있고 밖에 강한 적이 있으며 장군께서는 천하의 진지가 되고 있으니 가볍게 행동하여 먼 곳으로 출정하시면 설령 승리한다고 해도 무용은 없게 됩니다. 조비가 그의 의견에 따라 장수를 파견하니 때가 되어 완전히 적을 소멸시켰다. 상림은 평원태수와 위군 동부도위에 임명되었고 수도로 들어가 승상동조속이 되었다. 평원태수는 여기요. 평원은 청하가 여기고 이 근처인데 어디? 여기네. 여기 평원입니다. 자, 위나라가 세워진 후에는 상서에 제수되었다. 조비가 제위에 오르자 소부로 승진에 임명되었고 악양 정우에 봉해졌으며 대산홍으로 전임되었다. 조회가 즉위한 후에 승진에 고양 향후에 봉해졌고 광록훈 태상으로 옮겨졌다. 진나라 선왕은 사마이입니다. 사마이는 상림이 고향에 덕 있는 선배라고 생각해 매번 그에게 인사를 했다. 사마이도 여기 하는 놈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상림에게 말했다. 사마공은 지위가 존귀하니 그대는 마땅히 그가 그만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이가 이제 지위가 높으니까 그만 인사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상림이 말했다. 사마공 스스로 장유유서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후세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존귀한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며 인사하는 건 역시 내가 막을 일이 아닙니다. 말하던 자는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당시 대신들은 상림의 절개가 높고 맑아 그러하여금 삼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보조하도록 했으나 상림은 병이 심하다고 핑계를 대었다. 광록대부로 제수되었으며 나이 83세 세상을 떠나 표기장군에 추종되었고 엄청 오래 살았네요. 장례는 공의 예의에 따라 했으며 시호를 정후라고 했다. 고들정자 써서 아들 상시가 뒤를 이어 태산태조가 되었지만 법에 연루되어 주살되었다. 상시의 동생 상정이 봉작을 계승했다. 여기까지가 상림입니다.
자, 이제 양준입니다. 양준. 양준은 양준은 자가 계제이고 한해군 횟가연 사람이다. 전부 한해 사람이네. 상림 한해 사람이었고 화읍은 연암 사람이었죠. 한해군이니까 또 여기네요. 횟가현은 어디일까요? 야왕이다. 횟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한해 어딘가 있겠죠. 요 근처 어딜 겁니다. 자, 한해군이랍니다. 진류의 변양에게서 학문을 배웠는데 변양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난리가 일어나자 양준은 한해군이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유지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노약자들을 부축해 경현과 밀현의 산속으로 갔는데 함께 따라가는 자가 100여 호나 되었다. 난리가 터졌다는 건 아마 동탁 관련한 일이겠죠. 봅시다. 밀현이 어딜까요? 획택이 여기고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을 텐데, 그지? 아무튼 경현하고 밀현이라는데 숨어 들어간 모양인데 여기가 어디지? 아, 정이네 이거는. 하남윤. 아, 경현 밀현이 여기네. 형양 밑에 있네. 넌 어디라고? 그니까 한해가 분명히 이거 좆될 것이다. 여기가 보면은 지금 교통이 되게 좋잖아, 그죠? 낙양에서 이제 그 파북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잖아, 그죠? 낙양 어딥니까? 이게 황하도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좆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기서 나와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영천 근처로, 예, 지금의 이제 정주 근처로 이제 도망갔다는 겁니다. 양주는 가난하고 부족한 자를 힘껏 구해주고 그들 중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서로 교류하게 하였다. 종족과 친구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자가 모두 6이나 되었는데 양주는 집안의 재산을 기울여 그들을 샀다. 사마이는 7살 즈음에 양준과 서로 알고 지냈는데 양준이 말했다. 이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 사마이를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자, 또 사마랑은 일찍이 이름을 떨쳤으나 그의 종족 형인 사마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오직 양준만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사마지가 비록 일찍부터 명망을 떨친 점에서는 사마랑에 미치지 못하나 실제로는 더 뛰어나다. 양준은 병주로 피란 갔다. 그 군의 왕상이라는 자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 자, 또 여기 어딥니까? 여기 정주에서 다시 저 북쪽에 병주로 올라갔답니다. 이 근처 어디 갔겠죠, 그죠? 자, 17살 때 주인이 그에게 양을 치게 했는데 몰래 책을 읽다가 채찍으로 심하게 맞았다. 책 읽으면 그렇게 되나? 양주는 그의 재능과 인품을 가상히 여겨 즉시 왕상을 사서 집으로 돌려보내 장가를 보내고 가정을 만들어 준 연후에 그와 헤어졌다. 조조는 양준을 공양현의 장으로 임명하고 조정으로 들여보내 승상연속이 되게 하고 무죄로 천거하고 알릉현의 영에 임명하고 남양태수로 승진시켰다. 자, 남양은 여기죠. 남양은 영천이 여기고, 네, 여기가 남양입니다. 대충 어딘지 아시죠 이제? 양준이 도덕과 교화를 선행하고 학교를 세우자 관리와 백성들이 칭찬했다. 다시 정남군사가 되었다. 위나라가 세워진 후에 중위로 옮겼다. 조조가 한중을 정벌할 때 위풍이 업에서 모반을 일으키자 양준은 스스로 조조가 있는 행제소에 가서 자책했다. 행제소라는 거는 뭐 조조의 천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준은 자신이 죄로 인해 면직되리라 생각하고 태자 조비에게 사직하는 편지를 썼다. 조비는 기뻐하지 않고 말했다. 양중이는 이대로 가는 것이 어찌 이리 높고 요원한가. 마침내 문서를 받아 평원태수로 좌천되었다.
위풍의 반란은 여러분 아시죠? 한중의 조조가 이제 들어왔을 때 위풍에서 그 업에서 업이 대략 어딥니까? 여기네요. 여기서 이제 그 위풍이라는 놈이 고위 고관들의 자제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 일으켰는데 그거에 연루돼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조비가 황제에 즉위하자 다시 남양태수에 임명되었다. 당시 왕상은 산기상시로 있었는데 양준을 추천하며 말했다. 신이 보건대 남양태수 양준은 순수하고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성스럽고 도노한 역량을 이행하였고 어짐을 이해하며 좋기 만물에 미치고 독실한 것은 좋기 민중을 감동시키고 후진을 잘 인도하며 후진이라는 거는 뭐 자기 그 후배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는 것이 그치지 않으며 겉으로는 관대하고 내심은 정직하고 어질며 과단성이 있습니다. 관직에 임명된 후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화가 드려지며 2차례나 남양태수로 임명되었고 은혜와 덕망이 흘러넘쳐 다른 이웃과 다른 무리에서도 조차도 아이를 강보에 있어서 짊어지고 옵니다. 이제 경계를 지키는 것이 청정하고 그의 지혜와 능력을 펼칠 바가 없으니 마땅히 수도로 돌아와 폐하께 힘을 바치고 황제 대업을 빛나게 해주십시오. 양준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품평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사람 평하는 거 좋아했나 보네. 같은 군의 심고와 진류사람 위수는 본래 모두 병사 출신인데 양준이 그들을 발탁해 원조하고 장려하며 모두 뛰어난 선비가 되게 했다. 사람을 잘 알아봤나 보네요. 후에 심고는 군의 태수를 역임했고 위수는 어사와 연령을 지냈다. 그가 임무를 명백하게 평가하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많았다. 예전에 임치후 조식이 양준과 친했다. 조조는 태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모든 관리들에게 물었다. 양준은 비록 조비와 임치후의 재능을 각기 나누어 장점을 논하고 한쪽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임치후가 아름답다고 했다. 조비는 항상 이 점을 한스러워했다. 양준이 인물평을 잘해서 임치후가 조식이거든요. 조식이 조비보다 낫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좀스러운 조비가 이거를 이제 가슴이 품어뒀답니다. 자, 황초 3년입니다. 조비의 수레가 완성에 도착했을 때 저작거리에 열기가 가득하지 않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양준을 잡아들였다. 이 시발놈이네 이거. 시장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이걸 가지고 태수를 잡아? 이 조비가 아주 사이코 같은 놈이네. 상서복야 사마이와 상시 왕상 순위가 양준을 구해달라고 청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피를 흘렸으나 조비가 허락하지 않았다. 양준이 말했다. 나는 죄를 압니다. 마침내 자살하자 사람들은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애통했다. 네, 조비가 시발놈이다 라는 게 요 양준 전의 교훈이네요. 결국 이제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제 공을 세운 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사람 보는 재능이 뛰어나서 이제 솔직하게 평을 해줬는데 정치 문제에 휘말려서 조비한테 죽었네요. 야, 진짜 되도 않다. 어떻게 시장에 사람이 없다고 이게 태수를 잡아 죽입니까? 트집을 잡아도 좀 될 만한 걸로 잡지. 자, 두습전입니다. 두습전. 이번엔 두습입니다. 두습. 두습은 자가 자서이고 영천군 정릉현 사람이다. 증조부 두안과 조부 두구는 이전 왕조의 명성이 있었다. 두습이 난을 피해 형조로 왔을 때 유표는 빈객의 예로서 대우했다. 같은 군 사람 번흠은 자주 유표에게 자신의 재주를 보여 놀라게 했다. 두습은 번흠에게 충고했다. 내가 니들과 함께 온 것은 물속에 잠겨있는 용처럼 있다가 때를 기다려 봉황처럼 비상하려는 것입니다. 어찌 그대는 유표를 반란을 평정할 군주로 생각하고 나이 많은 것만 보고 그에게 몸을 의탁하려 합니까? 네가 만일 이러한 능력밖에 나타낼 수 없다면 나의 친구 아닙니다. 나는 그대와 절교하겠습니다. 확실한 사람이네요. 자, 번음은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잠깐만요. 저거 조비가 저지라는 것도 따로 떼놔야겠다. 번외편으로 둘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 조비가 왜 사이콘가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이 30한 3분쯤이네. 네, 그렇답니다. 버넘은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비통하게. 청컨대 경건이 당신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투수은 마침내 남쪽의 장사로 내려왔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유표한테 온 거는 투습하고 뭐 유표한테 온 거는 그 때를 기다려서 적당한 때가 오길 기다려서 이제 좀 더 나은 세력에 등용되기 위함인데 왜 이제 유표 같은 새끼한테 자꾸 나대냐 뭐 그런 식으로 핀잔을 줄 겁니다. 괜히 유표한테 이제 그렇게 했다가 등용됐다가 이제 괜히 나중에 오해 사가지고 죽거나 그러면은 골치 아프잖아, 그죠? 자, 장사는 어딘지 아시죠? 호남성의 거기입니다. 장사. 중국어로 하면 장사. 여기네. 엄청 밑에 있다 정말. 장사. 자, 건한연간입니다. 조조는 천자를 맞이해 허창의 도읍을 정했다. 투습이 고향으로 달려 들어왔으므로 조조는 그를 서학현의 장으로 임명했다. 고향이 어디였죠? 정릉현이네. 영천의 정릉이네요. 영천이니까 영천이 허창이 여기고요. 그죠? 네, 영천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허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근처가 전부 다 영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릉이 여기네요. 자, 조조는 그를 서학현의 장으로 임명했다. 서학현은 남쪽 변방지역과 근접한 곳이어서 도적이 자주 침입했다. 서학은 어디일까요? 서학. 남양이네? 방망이 옆이네. 예, 남양이네, 남양. 여기가 서학이라네. 북쪽이 영천입니다. 자, 당시 현장들은 현령 아닌가? 예, 현장들은 백성들을 모두 모아 성곽을 지켰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토지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궁핍하였으며 창고는 텅 비었다. 투습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함을 알고 노역자는 집으로 돌아가 농사일을 하도록 하고 건장한 장정들은 남아 성을 지키도록 했으므로 관리와 백성 모두가 반가워하고 기뻐했다. 마침 형주에서 보병과 기병 만여 명을 출동시켜 성을 공격해오자 투습은 즉시 현의 관리와 백성들 중 방어와 수비를 맡고 있는 50여 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서약하려 했다. 이거는 무슨 일일까? 건한연간 초면은 이게 일단 계속 읽어보죠. 어느 전쟁인지 잘 모르겠네. 자, 친척이 밖에 있어 스스로 수호하려고 하는 자는 임의로 성을 빠져나가도 좋다고 설악해 주었는데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죽을 각오로 성을 지킬 것을 원했다. 그래서 투습은 직접 화살과 돌을 들고 사람들을 인솔하여 힘을 합쳤다. 관리의 백성들은 그의 은덕에 매우 감동해 그의 명을 받기를 원했다. 적진에 이르러 적 수백 명을 참수했으나 투습의 부하들은 30여 명이 죽고 나머지 18명이 모두 부상을 입었으므로 적이 성으로 들어왔다. 투습은 부상당한 관리와 백성들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다. 백성들은 거의 전부가 죽거나 부상당했지만 그를 배신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마피의 군영으로 옮겼는데 관리와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를 따르기를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했다. 이거는 특별한 뭐 전쟁 같은 게 아니고 아마 그 도적들이나 그런 거 같은데, 그죠? 전쟁이었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거품 관우가 이제 올라왔다, 뭐 거품이 올라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죠? 마피가 예주 서주에 있다는 이 진명은 아니겠죠 아마? 다른 요 근처에 있는 다른 곳이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읽어보죠 계속. 사례교의 종료가 표를 올려 투습을 의랑 참군사에 임명할 것을 청했다. 순욱 또한 투습을 추천하였으므로 조조는 그를 승상군 죄주로 임명했다. 위나라가 세워진 후 투습은 시중으로 임명되었고 왕찬 화흡과 함께 중용되었다. 왕찬은 기억력이 뛰어났고 학문이 넓었기 때문에 조조가 놀이를 하려 드나들 때 함께 수레를 타고 갈 때가 많았지만 존경을 받는 점에서는 화흡과 투습에 미치지 못했다. 투습은 일찍이 혼자 조조를 만나러 가서 밤이 될 때까지 있었다. 왕찬은 경쟁심이 강한 성격이었으므로 조조한테 승은을 잇고 싶어서
자, 앉아있다가 일어나 말했다. 조공이 두습에게 무슨 말이는지 모르십니까? 화합은 웃으며 대답했다. 천하의 일을 어찌 모두 알겠습니까? 당신은 낮에 조공을 모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했을까요, 낮에? 모셨다는 표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나요? 자, 이런 것을 불쾌하는 것은 당신 혼자 차지하려는 것입니까? 후에 두습은 승상장사를 겸임했고 조주를 수행해 한중으로 가서 장로를 토벌했다. 네, 한중으로도 수행했었네요. 왕찬이 조주를 독점하려면 이제 왕찬이 유부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다 들고 있을 텐데 아마 더 진하게 아마 들고 있겠지. 자, 조주는 수도로 돌아와 두습을 부마도위로 임명하고 남아서 한중의 군사를 통솔하도록 했다. 그는 백성들을 어루만지며 계도했으므로 어루만졌다고요? 백성들 중에서 기뻐하며 고향을 나와 낙양과 업으로 옮기려는 자가 8만여 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두습이, 요거는 내가 잠깐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한중으로 갔을 때 조조가 그 두습을 한중에 남겨가지고 이제 백성들, 그러니까 군사들을 통솔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두습이 워낙 정치를 잘해서 요 남은 백성들 중에 두습을 따라서 이제 위나라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위나라로 이제 이주하려고 했던 사람이 8만 명이나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우연이 유비에게 살해되자 군대는 원수를 잃게 되었고 장수와 병사들은 하얗게 질렸다. 네, 하얗게 질렸겠죠. 자, 한중에서 유비가 조조군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두습은 장합 곽회와 연합해 군대의 모든 사무를 주관한 한편 장합을 원수로 임명해 군사들의 마음을 통일시켰으므로 상구는 곧 안정되었다. 조조는 동쪽으로 돌아가 유부장사를 선출해 장안을 지키도록 하려 했지만 이를 주관하는 사람이 추천한 자는 대부분 적합하지 않았다. 조조가 명령을 내려 말했다. 천리마를 방치하고 타지 않으면서 어찌 전전긍긍하며 다시 찾으려 드는가? 그리고 두습을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셀까? 유부장사로 임명해 관중에 주둔하며 지키도록 했다. 당시 장군 허유는 부국을 거느린 채 조조에게 귀의하지 않고 불손한 말을 뱉었다. 조조는 개빡쳐서 우선 허유를 토벌하려 했다. 신하들은 대부분 이렇게 간호했다. 허유를 불러서 회유하면 함께 강한 적을 토벌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칼을 무릎 위에 빗겨놓고 듣지 않으려는 계색이었다. 두습이 들어가서 간호하려고 했지만 조조가 거꾸로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두습이 말했다. 만일 네 생각이 옳다면 신은 곧 전하를 도와 이 일을 성사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네 생각이 그러다면 비록 결정되었을지라도 응당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신하를 거스르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찌 아랫사람을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허유가 나에게 오만하게 굴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두습이 말했다. 너는 허유가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두습이 말했다. 현인만이 현인을 알아보고 성인만이 성인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어찌 비범한 인물을 알아보겠습니까? 지금 승냥이와 이리가 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승냥이와 이리를 먼저 공격한다면 사람들은 전하께서 강함을 피하고 약함을 공격하고 나아가며 용감하지 못하고 물러남에 인자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이 듣기로 천균이나 되는 화살로는 생쥐의 급소를 마치지 않고 1만석이나 되는 종으로는 닭목의 소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닭목이라는 거는 그런 거겠죠. 종치는 그런 거겠죠. 자, 지금 보잘것없는 허유가 어찌 전하의 신같은 무형을 수고롭게 하기에 충분하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네 말이 맞다. 그리하여 조조가 허유를 후하게 대적하자 허유는 즉시 조조에게 귀의했다. 당시 하우상은 조비와 가까웠으며 우애가 지극히 돈독했다. 두습은 하우상이 이익이 되는 친구가 아니므로 특별히 대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조비에게 말했다. 조비는 처음에는 매우 불쾌했지만 후에 두습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일은 하우상전에 있다. 두습이 부드럽고 군주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 자, 조비가 왕위에 오른 후 관내오지기를 자귀를 하자받았다.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독군
독군량어사네요. 독군량어사. 예, 독군량어사로 임명되었으며 감독한다 그런 말이죠. 무평정으로 봉해졌고 또 독군량집법으로 임명되었고 중앙으로 들어가 상서가 되었다. 조회가 즉위한 후 승진해 평양 향후로 봉해졌다. 제갈량이 진천으로 출격해 대장군 조진이 군사들을 통솔해 제갈량을 막아냈을 때 두습은 대장군 조진의 군사로 바꿔 임명되었다. 시급 중에 북벌에도 참전했었고요. 시급 중에 천호를 나누어 형 두기에게 주었으며 관내후 자기를 주었다. 조진이 죽은 후 사마의가 그의 직무를 대행했고 두습은 또 군사로 임명되었으므로 시급 300호가 증가해 이전 것과 합쳐 550호가 되었다. 병으로 인해 불려들어가 태중태부가 되었다. 사후에 소부로 추정되고 시호를 정후라고 했다. 아들 두 회가 후자를 이었다. 네, 그렇답니다. 두씨들도 명문 아닌가? 자, 이번에는 조엄입니다. 조엄은 자가 백연이고 영천군 양적현 사람이다. 영천 양적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양책이란 곳은 있는데 그죠? 네, 양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전이겠죠. 자, 영천이 여기입니다. 여기 영천. 양책 아닌가? 양적인가? 자, 난을 피해 형주로 가서 두습 번음과 재산과 회계를 공동 소유로 하고 한 집에서 살았다. 두습이 아내 역할이었을까요? 그래서 조조가 두습을 좋아했을까? 자, 처음 조조가 헌제를 맞아 허창의 수도를 정했을 때 조엄이 번음에게 말했다. 진동장군 조조는 시대에 순응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재간이 있으니 반드시 중원을 바로잡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귀해야 할지를 압니다. 자, 건한 2년입니다. 27살 때 노인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조조를 아련했다. 조조는 조엄을 낭릉현의 장으로 삼았다. 현의 호족들은 대부분 법을 지키지 않고 교활하며 두려워하거나 거리끼는 바가 없었다. 조엄은 그 중에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들을 뽑아 체포해 조사하고 모두 사형을 내렸다. 조엄은 한편으로는 죄인을 수감하고 한편으로는 표를 올려 그들을 사면해줄 것을 요청했으므로 이후부터 위엄과 은혜가 모두 빛나게 되었다. 이때 원소가 병사를 일으켜 남쪽을 침략하고 사자를 보내 예주의 여러 군을 회유에 부르자 대부분 그의 명을 받았다. 오직 양안군만이 듣지 않았는데 도위 이통이 급히 호구세를 징수하였다. 그때 양안에는 이제 이통이 이제 지키고 있었죠. 반쯤 군발 상태로. 대충 이제 연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어디일 거예요? 낭릉도 이 근처인가? 그러면 봅시다. 낭릉이 여기네요. 잠깐만요. 낭릉이네. 여기 맞네. 네, 낭릉입니다. 이 통의 통치범일 겁니다. 이게 아마.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요때 이제 그 조조의 통치가 아직 이제 확고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 원소 등등이 이제 호작질을 많이 했어요. 유표도 그렇고요. 요 이야기는 이제 이통 열전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조엄이 이통을 보고 말했다. 현재 천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각 군들은 모두 모반했으며 귀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단과 솜을 거둬들이고 소인은 혼란을 좋아하니 한이 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멀건 각각 군간에 우환이 많으니 신중히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통이 말했다. 원소와 대장군의 대치 상황은 조조겠죠. 매우 급박해 주위의 군현은 모두 모반하고 있습니다. 만일 비단과 솜을 걷어보내지 않는다면 형세를 주목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건망한 태도를 갖고 기다린 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엄이 말했다. 확실히 당신의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응당 사태에 경중을 헤아려 잠시 징수를 늦추고 저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이 근심을 제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옥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다. 지금 양안군은 비단과 솜을 보내야 하지만 길이 험하여 틀림없이 적에게 약탈당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곤궁하고 인근 성은 모두 모반해 붕괴되기 쉬운 상황에서 이것은 한쪽의 안위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양안군 사람들은 충들을 지키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 마음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면 도의를 행하는 자를 격려하게 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징수하지 않고 백성이 갖도록 합니다. 나라가 백성들을 위도하고 어루만져 징수한 비단과 솜을 모두 그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욱이 대답했다. 나는 그대의 의견을 종공에게 말하고 각 군에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비단과 소물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위와 아래가 기뻐하고 군대가 안정되었다. 조음은 중앙으로 들어가 사공연속 주부가 되었다. 당시 우금은 영음에 주둔하고 악지는 양적에 주둔하며 장교는 장사에 주둔했는데 장수들이 저마다 기질에 따라 행동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았으므로 조음에게 세 군데의 사물을 동시에 담당하도록 했다. 요거는 어디에 주둔해 있단 말일까요? 매나 이제 연암 어딘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장사라고 하는데 장사가 아마 이 장사가 아닐 거예요. 이 장사에 있을 리가 없고 아마 이 근처 어딘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넘어가 보죠. 조음이 이해와 주장이 뒤엉킬 때마다 훈계하여 깨우쳤으므로 결국 서로 친하게 되었다. 조조가 형주를 정벌할 때 조음에게 장릉태수를 겸임하도록 했고 도독 호군으로 바꿔 임명하고 우금, 장교, 장흡, 주령, 이전, 노초, 풍해 등이 이끄는 7군을 통솔하게 했다. 또 승상주부로 임명했으며 부풍태수로 옮겨 봉했다. 부풍은 장안 옆입니다. 자, 조조가 한수 마초 등 병사 5,000명을 판중에서 밖으로 이동시키고 정평난 장군 은서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고 조음을 관중 호군으로 임명해 제군 전부를 주의하도록 했다. 갑자기 시점이 바뀌었는데 아까 형주를 정벌할 때도 이제 조음이 이제 각 부대들을 통솔하게 했고 전체적으로 그죠? 조율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한중으로 들어갔을 때도 한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마등이나 아니면 뭐 얘들하고 싸울 때도 장로하고 싸울 때도 조음한테 이제 군대를 통솔하게 한 걸 보면은 일선 야전 지휘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아마 군대 전체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어떤 전략적인 사령관으로서의 재능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강족이 자주 침략해 와서 피해를 입혔으므로 조음은 은서 등을 인솔해 신평까지 추격해 크게 무찔렀다. 존전하는 객 여병이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고 무리를 모아 진창을 점거했으므로 조음이 다시 은서 등을 이끌고 공격하자 적은 즉시 무너져 멸망했다. 요때가요, 조조가 이제 한중으로 막 들어갔을 때니까 이 양주 지방이 평정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란이 막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강족은 이제 요 지역에 이제 퍼져 사는 그 티베트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목민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창은 여기입니다. 아까 나왔던 진창은 여기고, 아까 나왔던 신평은 어딘지 모르겠네요. 서평은 여기인데, 아이고 뭐야, 서평은 여기 어디 있는데 신평은 어딘지 모르겠다. 서평은 여기네. 한번 찾아볼까요? 신평, 이건갑다. 신평은 여기네요. 판이하기 다르네. 신평은 여기고 그 다음에 진창은 여기입니다. 요 근처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당시 한중의 수비를 돕기 위해 1200명의 병사를 파견하라는 서찰을 받고 은서가 병사들을 감독해 보냈다. 출발하는 병졸들은 갑자기 가족과 이별했으므로 모두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은서가 출발한 후 하루가 되자 조음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이 되어 직접 야국국까지 쫓아가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또 은서에게 특별히 경계하도록 했다. 야국은 여기입니다. 한중으로 여기 야국으로 북원을 통해서 갔던 모양입니다. 요렇게. 자, 조음은 돌아오는 길에 옹주자사 장기의 집에서 묵었다. 은서의 군대는 다시 앞으로 40리 전진하였는데 과연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은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조음이 이끄는 보병과 기병 150명 모두가 반란을 일으킨 자들과 같은 부대 소속이었고 어떤 이는 인척관계였으므로 이 소식을 듣고는 모두 놀라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며 매우 불안해했다. 조음이 본영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장기 등이 주장했다. 현재 본영의 무리들은 이미 소란스럽게 되었을 것이니 당신 한 몸이 같더라도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분명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음이 말했다. 비록 본영의 군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과 함께 도모하였다고 의심될지라도 반드시 출발한 자들의 반란 소식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몇몇 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반란 안 일으키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니 응당 그들이 주저하고 있는 때를 타서 빨리 가서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총지휘관을 달리어 복종시키지 못해 내 몸에 재앙이 닥치는 것은 운명입니다. 그리고 출발했다. 30리를 나아가서 멈추어 말을 풀어 쉬게 하고 따르고 있는 자를 모두 불러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결과를 말하고 간절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자 모두 강계하여 말했다. 비분관계에서 말했다. 죽든 살든 당연히 혹은 조음을 따를 것이고 감히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전진에 본영에 도착한 후 악한 일에 가담한 반역자와 결탁한 자 800여 명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 것을 불러나오게 해서 조사했다. 반란을 도모한 주모자만 잡아 처단하고 나머지는 죄를 묻지 않았다. 군현에서 붙잡아 보낸 병사들 또한 석방시켰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병사들은 서로 이어서 돌아와 투항했다. 조음이 비밀리에 말했다. 장군을 파견해 대본영에 가서 병사들로 하여금 옛 병사들로 하여금 관중을 지키게끔 하십시오. 청하십시오. 조조는 장군 유주를 보내 2000명을 인솔하게 하고 그의 도착을 기다렸다가 마초 등의 병사를 출발시키려고 했는데, 마초라고요? 마초동의 병사를 출발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마초라는 게 말먹일 풀을 얘기하는 건가? 갑자기 마초가 왜 나와? 자, 일이 누설되었다. 여러 진영이 크게 놀라 안정시킬 수 없게 되자 조음이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옛 병사들은 적고 동쪽 병사들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진영에서 모반을 기도한 것입니다. 만일 반란이 발생하면 재난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때를 틈타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소란스러운데, 조조가 지금 한중으로 들어왔잖아요. 장안은 원래 조조 땅이었으니까 그러다 치고 그 동쪽에서 이제 어딥니까? 산동 지방에서 들어와가지고, 관동이죠 그때는. 관동 지방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한중으로 들어온 병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한중에 있었던 장로의 병사들이나 아니면 여기 토착민들하고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지금 안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모습을 보이죠. 계속 반란 일으키냐 뭐냐 그런 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온 병사들 중에서 온화하고 후덕한 자 1000명을 선발해 관중을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쪽으로 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다음 각 진영의 책임자를 불러 명사명부를 거두어 와서 머리맡에 두고 신중히 힘사해서 차이를 두어 구분하도록 했다. 남은 자들은 마음이 안정되어 조음과 한마음이 되었다. 동쪽으로 떠나야 하는 병사들 또한 감히 동요하지 않았다. 조음은 하루 동안에 그들을 모두 파견하였으며 그 일을 하는 김에 남아있는 1000명을 나누어 영지에 주둔시켰다. 동쪽의 병사들이 곧 도착해 위협하고 회화했으므로 남아있는 1000명을 이준시켜 서로 이어서 동쪽으로 가도록 했는데 무사히 간 자가 2만여 명이나 되었다. 여기까지가 한중 쪽 이야기입니다. 자, 갑자기 또 시점이 바뀝니다. 네, 관우가 번성이 여기 양양 바로 북쪽에 있는 여기입니다. 자, 번성에서 정남장군 조인을 포위했다. 조음은 의랑 자격으로 조인의 군사에 참여해서 남쪽으로 가서 평구장군 서왕과 함께 전진했다. 요거는 이제 조인을 구하러 이제 보낸 거죠. 번성에 도착해서 보니 관우는 조인을 더욱 견고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나머지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서왕이 이끄는 병사로만은 포위망을 뚫기에 역부족이었지만 장수들은 급히 구조하지 않는다며 서왕을 질책했다. 조음이 장수들에게 말했다. 지금 적의 포위는 이전부터 견고하고 수공 속에서 내리는 비는 거셉니다. 우리 병사는 단독이며 너무 적고 조인은 따로 떨어져 있어 힘을 합칠 수 없습니다. 이 행동은 실제로 안의 조인과 밖에 우리 군사를 필요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은 군사를 전진시켜 포위망에 접근하고 첩자를 보내 조인에게 통지해 그들로 하여금 밖에 구원군이 왔음을 알게 해서 장수와 병사들을 멸류하는 것만 못합니다. 위로한다는 거죠. 북쪽의 구원군은 열흘을 넘기지 않고 도착할 것이며 성 또한 굳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연후에 안과 밖이 함께 움직이면 적을 격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구원병이 늦어져 죽는 일이 있게 된다면 저는 여러 병사들을 위해 그 일을 책임질 것입니다. 장수들은 모두 좋아했으며 자기 책임 안 지니까 시발놈들 곧 탕 속으로 길을 파고 화살을 날려 조인에게 편지를 보내 몇 차례 소식을 전했다.
북쪽의 구원군 또한 도착해 힘을 합쳐 크게 싸웠다. 관우의 군사가 물러난 후 총나라 배가 면수를 점거했으므로 양양은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 면수가 뭘까요? 여기 면수가? 아무튼 강 이름이겠죠? 양양이 여기입니다. 양양이 여기고 본성이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손권이 관우의 치중을 습격해 빼앗았다. 치중은 군량이죠. 보급물자. 관우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퇴각해 남쪽으로 돌아갔다. 조인이 장수들을 모아서 상의했는데 모두 이렇게 말했다. 지금 관우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 쫓아가면 반드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음이 말했다. 손권은 관우가 연이은 싸움으로 어려운 것을 틈타서 그 배후를 습격하려고 했지만 관우가 구원병을 이끌고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군대가 둘 다 필요해진 틈을 타서 공격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순종하는 말로 봉공을 원하고 나와서는 틈을 타고 변화를 이용해서 이름을 관찰해야 할 뿐입니다. 지금 관우는 이미 고립되어 달아났지만 또다시 정돈해 손권을 해치려 할 것입니다. 만일 패하여 달아난 자를 깊숙이 추격하면 손권은 관우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이는 전투태세를 풀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손권하고 조조는 영원한 동맹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우를 쫓아갔다가 나중에 또 뒤통수 쳐맞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손권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이는 전투태세를 풀었다. 관우가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과연 장수들이 추격할 것을 걱정해 긴급히 조인에게 칙령을 보냈다. 그것은 조음의 계책과 같았다.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조음은 시중으로 임명되었다. 오래지 않아 부마도위로 임명되었으며 하동태수와 정롱중랑장을 겸했다. 하동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낙양이고요. 여기가 한해고 여기가 하동입니다. 네, 여기가 하동입니다. 자, 황초 3년입니다. 관내 후의 저기를 하자받았다. 손권이 변방지역을 침략하였으므로 정동대장군 조휴는 5주의 군사를 통솔하여 손권에 대항했고 조음을 불러 군사로 삼았다. 이거 조효가 크게 진 전투 아닌가요? 네. 요 근처에서 싸웠을 겁니다. 정확히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조효가 한번 깨진 전투가 있어요. 아마 그 얘기하는 것 같아. 손권이 물러난 후 졌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쓰네. 군대는 수도로 돌아왔으며 승진의 상서가 되었다. 조비를 따라 오나라를 정벌하러 광릉으로 왔고 광릉은 여기에요. 또 상서로 임명되고 지방으로 나아가 감예주 제군사가 되었으며 대사마 군사로 전임되었고 중앙으로 들어가 대사농이 되었다. 제왕 조방이 즉위하자 오래 살았네. 조음을 감옥량 제군사와 가절로 삼았으며 정촉 장군으로 전임하였고 또 정서장군과 도독 옥량 제군사로 옮겼다. 예, 조방 때는 여기 대촉전전에 있었다. 옥량주에 있었다라는 얘기고 정시 4년입니다. 진짜 오래 살았네. 고령과 병을 이유로 돌아갈 것을 청했다. 불러서 표기장군으로 삼았으며 사공으로 승진시켰다. 조음이 족자 시호를 목후라고 했다. 아들 조정이 뒤를 이었다. 당초 조엄은 같은 군사람 신비진군 두습과 함께 이름이 알려졌고 합하여 신진두조라고 불렸다.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배잠입니다. 배잠은 짧습니다. 자, 배잠은 자가 문행이고 하동군 문희현 사람이다. 하동은 여기죠. 문희현은 어디일까요? 문희영이 어디일까요? 포판이 여기네. 문희현이 어딜까 모르겠다. 어딘가였겠죠. 자, 문희현 사람이다. 난을 피해 형주로 갔는데 자, 형주로 갔답니다. 형주로 내려왔답니다. 형주로 왔는데 유표가 빈객에 이로써 대우했다. 배잠은 사사로이 친하다고 일컫는 왕찬과 사마지에게 말했다. 사마지도 아까 나왔던 그 사람이죠. 사마의 친적입니다.
자, 유목이라는 거는 그 유표, 형주목 유표. 패왕의 제목이 아닌데 서백으로 자처하려고 하니 그의 멸망을 멀지 않았습니다. 서백이라는 건 주나라 문왕이죠. 그러니까 유표가 꼴값 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남쪽 장사로 갔다. 자, 다시 또 여기서 양양에 있다가 여기 장사까지 들어갔답니다. 자, 조조는 형주를 평정한 후 배잠을 참승상 군사로 임명했다. 배잠은 지방으로 나가 세현의 영을 역임했으며 중앙으로 들어와 창조족이 되었다. 자, 이제 허창으로 갔네요. 조조가 배잠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전에 유비와 함께 형주에 있었습니다. 유비의 지모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배잠이 말했다. 그가 중원에 있으면 사람들을 소란스럽게 할 수 있지만 다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틈을 타서 요충지를 지킨다면 한쪽의 군주는 충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군이 크게 소란했으므로 배잠을 대군 태수에 임명했다. 여기서 대군이라는 거는요, 여기 북쪽에 있는 요 지역을 의미해요. 여기. 자, 배군, 대군. 넓습니다. 우환왕과 그 대인 셋이 각자 선우라고 칭하고 계파이는 대군의 정사에 간섭했다. 전임 태수가 그들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했으므로 조조는 배잠에게 정예 병사를 주어 그들을 진무하고 토벌하려 했다. 배잠이 사행하며 말했다. 대군은 호구수가 많고 병사와 전쟁 용말이 항상 만여필을 헤아립니다. 선우는 스스로 방종하게 지낸 시간이 오래되었음을 알고 내심 매우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병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토벌한다면 반드시 두려워하며 경내에서 항거할 것이고 몇몇 장수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응당 계획을 짜서 그들에게 대응해야지 군대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레 한 대를 타고 대군으로 왔다. 선우는 놀랍고 기뻐했다. 왜냐하면 좆되지 않았으니까요. 배잠은 그들을 위로하고 진정시켰다. 선우 이하는 모자를 벗고 얼굴을 땅으로 향했으며 앞뒤로 약탈했던 부녀자, 기물, 재물을 모두 돌려주었다. 배잠은 군내 벼슬아치 중 선우와 일체가 되었던 하곤, 곽단 등 10여 명을 주살시켰다. 북적 변방은 매우 놀랐고 백성들은 귀의할 마음을 품었다. 대군에서 3년간 재직하고 돌아와 승상 2조연이 되었다. 조조는 대군을 다스린 공을 칭찬하고 포상했다. 배잠이 말했다. 저는 백성들에게는 비록 관대하지만 오랑캐들에게는 매우 엄합니다. 지금 후임자는 반드시 제 법령이 너무 엄하고 정사는 너무 온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랑캐는 평상시 오만하고 방자하여 지나치게 반대하면 반드시 흩어지고 또 이미 흐트러지고 나서 그들을 법률로 규제하려 한다면 다툼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형세의 근거에 추측하면 대군은 반드시 또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또 조조는 배잠을 너무 일찍 돌아오겠다고 후회했다. 그 후 수십일이 지나서 선우셋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과연 그렇네요. 얼릉 후 조창을 효기 장군으로 임명해 그들을 정벌하도록 보냈다. 아, 여기 요때군요. 그 앞에 조창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쪽 다른 혈전에 어느 혈전이냐면은 잠깐만요. 조창 이게 조식하고 나왔잖아. 임성 진소왕전 여기 보면은 임성의 위왕으로 이제 조창이 나오거든요. 그때 조창이 대군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한을 조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게 배잠 요 얘기하고 배잠이죠. 배잠 요 얘기하고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자, 얼릉후 조창을 효기 장군으로 임명해서 그들을 정벌하도록 했다. 배잠은 지방으로 나아가 패국의 상이 되었다가 연주자사로 승진했다. 패국의 상은 패국은 여기고요. 연주자사는 이제 연주가 여기죠. 대충 저기입니다. 대충 알면 되지 뭐. 자, 조조가 마피 주둔에 있을 때 배잠이 다스리는 군의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해 특별히 상을 내렸다. 마피는 어디지? 마피 아까도 나왔던 곳인데 여기서의 마피는 여기. 뭐 군사 주둔지인가 본데요.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데 여기를 지났다고요? 연주가 여긴데 뭐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어딘가 있겠죠. 조비가 제위에 오르자 들어가 산기상시가 되었다. 지방으로 나가 위군과 영천의 전농 중랑장을 되어서는
농업관리에게도 군국과 같이 인재 천거의 길을 열어달라고 주청했다. 이로부터 농업관리가 벼슬에 나갈 길이 넓어졌다. 형주자사로 승진했으며 관리오자기를 받았다. 조회가 즉위하자 중앙에 들어가 상서가 되었다. 지방로 나와 하남윤이 되었고 태위 군사와 대사농으로 전임되었으며 청량정후로 봉해졌고 시급이 200호나 들었다. 하남윤이라는 거는 뭐 대충 그 서울시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으로 들어와 상서령이 되어 직무의 구분을 올바르게 하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청량정후로 잠깐만요. 네, 상서가 되었다. 나와 하남윤이 되었고 태위군사와 대사농으로 전임되었으며 청량정후로 봉해졌고 시급이 200호 늘었다. 중앙으로 들어와 상서령이 되어 직무의 구분을 바르게 하고 명실, 품평, 관부에서 정책을 펼 때 기준으로 삼을 150여 가지 항목을 상주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관직을 떠났고 후에 광록대부에 임명되었다. 정시 5년 세상을 떠났는데 태상으로 추정되었고 시호는 정후라고 했다. 아들 배수가 후사를 이었다.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라고 유연하였으므로 묘안에는 오직 태좌 하나와 옹기 몇 개만 두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다. 함희연간의 배수는 상서복야가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평하여 말한다. 화흡은 청렴과 화합을 중시하고 재능과 원칙이 있었고 상림은 평소 행동이 순수하고 곧았으며 양주는 일륜으로 도일행했다. 두습은 온화하고 순수하며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조음은 강인하며 법토가 있고 배삼은 절조가 고상하며 재능이 탁월했으니 이들 모두 한 시대의 우수한 선배들이었다. 상림이 삼사의 마음을 얽매이지 않고 광록대부의 위치에서 고령을 이유로 물러날 수 있었던 것은 아름답구나 라고 했습니다. 출신들은 다 일치하지 않는데 다들 그냥 문관이라는 점 말고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나요? 각각의 특징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네, 여기까지 하죠. 문관들 왜 묶었을까? 자, 여기까지 하죠. 요 다음 열전은 한최고손왕전 이렇게 해서 한기, 최림, 고유, 솔레, 왕관 이렇게 5명인데 요거는 좀 짧네요. 생각보다 짧네. 자, 요건 또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서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위지가 와씨 위지가 끝나지가 않네. 이거 아직 한 4분의 1쯤 남은 것 같습니다. 전체 위지에. 자, 시청해주시라고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